안녕하십니까. 신의기대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안보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대통령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후보 등록이 다 끝났죠. 정말 지난 주말 이런 일이 다 있을 수 있나 라는 그런 황당한 일이 발생을 했고, 또 반전의 반전, 거의 기적이 일어나서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의 후보로 선정이 되었죠. 자, 이런 가운데 이 여권은 지금 분열이 되어 있는데요. 이러다가 제2의 2인제 사태가 발생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드는데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 대통령 선거에 딱 들어가는 이 순간에 미국발 아주 위험한 신호가 나왔습니다. 이 신호는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대한민국은 정말 국운이 위험해진다라는 신호로 저는 읽혀지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지난 주말에 인도와 파키스탄이 공식 휴전했죠. 휴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전투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 상황을 보면서 다시 확전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 어떤 상황인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관측에 따라 민주당이 점점 극좌 전체주의 본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물론 통합진보당 후신인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의 극좌 세력이 독자 대선 후보 등록을 포기하고 이재명 캠프에 붙었습니다. 여러 후보가 난립하고 있는 범보수 진영, 단결하지 못하면 다음 대선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지난 11월 9일 이재명에 대한 지지를 공동선언하고 이번 대선에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던 4개 극좌 정당들이 5월 11일 이재명 캠프에 전격 합류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 진보당 김재현 상임대표, 기본소득당 용해인 대표, 사민당 한창민 대표 등 4개 극좌 정당 대표를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위촉하고 이들 정당과 함께 대선을 치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사실상 조국의 사당 조직인 조국혁신당은 당대표인 조국이 비리 혐의로 투옥되어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지자 대표를 공석으로 두고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했는데요. 4개 정당 중 가장 먼저 대선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지난 4월부터 민주당과 공조를 추진해 왔습니다. 이들 4개 정당이 민주당에 합류하면서 차후 이재명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민주당의 좌파 전체주의 노선은 더욱 짙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이들의 합류 선언 직후 이재명은 전남 지역을 돌며 쌀값이 떨어지면 국가가 의무적으로 쌀을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국가재정으로 보조금을 퍼주며 태양광과 풍력발전시설을 공유지에 짓고 한전이 비싼 재생에너지를 사서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현금을 퍼주는 햇빛연금, 바람연금 제도 도입을 공약으로 발표하는 포퓰리즘 극좌 정책들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5개 정당이 뭉친 이들 극좌 진영은 지난 대선 때 0.73% 득표율 차이의 패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모든 지지표를 다 끌어모아야 한다라는 결의를 다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기 정치를 위해 가능성 없는 대선에 출마해 표를 분산시키려 하는 보수진영 다른 후보들에게 범보수 단일 대우 형성에 동참해 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네, 민주당이 이렇게 5개 극좌 정당과 지금 공동 선대위를 구성했습니다. 이재명이 좀 우클릭하는 행보 좀 보이고 쇼하다가 이제 본격 선거 들어가니까 이제 우클릭도 필요 없어, 이제 완전 압승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선거는 20일 남아 있고요. 그리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지난 열흘 전만 하더라도 국민의힘에 이런 막장 드라마가 펼쳐질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또 민주당에 무슨 일이 발생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또 그게 아니더라 하더라도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뭉치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 이재명이 이렇게 본색 드러냈으니까 그렇게 저기는 완전 선명한 극좌라는 이런 본색을 드러냈으니까 충분히 우리가 적극적으로 어필을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우리 이 보수, 중도 보수 진영에는 후보가 난립중이었어요. 이준석, 황교안, 또 이게 이제 자유통일당이죠. 그런데 나머지 두 사람은 뭐 어차피 굉장히 적은 득표만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뭐 그래도 한 표라도 끌어모아야 되는데 이렇게 두 사람이 나왔다. 자유통일당과 황교안 무소속. 특히 황교안 무소속은 빨리 정말 대의를 표명하고 그 대의 속에 후보 사퇴하고 김문수 후보 지지 선언을 하는 것이 어떨까. 그래야 마지막까지 존경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준석, 이 사람은 지금 굉장히 문제죠. 한 6, 7% 나오니까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유승민 정도 수준 나오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6, 7% 가지고 이 이준석이 대통령 당선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수렴하죠. 그런데 왜 나왔냐? 자기 정치하는 거죠. 이재명이 당선되든지 말든지, 그래서 대한민국이 망하든지 말든지 내가 이 대통령 후보라는 네임밸류를 그대로 유지해서 다음 선거에서 아니 대한민국 망하고 나면 그게 무슨 의미 있습니까?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분명히 국민의힘에서 축출될 때 그에 대한 사과를 받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대의를 위해서라도 김문수 후보 그리고 지금의 이 비상대책위원회 비대위가 다시 꾸려졌죠. 그 차원에서 이준석에게 당시에 국민의힘에서 나갈 때 그때 당시의 상황에 대한 사과를 하고 이준석을 끌어안아야 된다. 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간혹 그래도 이준석은 안 돼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이준석을 대통령 시켜주자는 것도 아니고 이재명을 대통령 안 시켜주기 위해서 이준석 앉는 것이 그렇게 싫으면 이재명 대통령 찍어주자는 사람과 똑같은 이야기고 그리고 그 사람은 우파, 보수를 표방하면서 사실은 민주당의 스파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황은 뭉쳐야 돼요. 그래서 이 세 명이 정말 대의 속에 큰 용단을 해주길 바라고. 자, 이재명이 당선이 되면 뭐 양국관리법이 정말 문제입니다. 양국관리법이 되면 뭐 어떤 상황에서도 이 쌀은 정부가 다 일정 수준 이상의 가격으로 수매해 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해요. 첫째는 미국과 WTO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왜냐? 보호무역이니까. 분명히 이 WTO 체제 내에서 전 세계가 경쟁력 있는 농산물은 경쟁력을 가지고 경쟁력 떨어지는 제품은 또 이 시장에서 사라지는 거고 농산물, 공산물 할 것 없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쌀은 사실은 가격적인 경쟁력은 굉장히 떨어지죠. 그걸 아주 비싼 가격에 사준다. 그러면 쌀을 아주 싸게 생산할 수 있는 다른 나라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우리 것도 그럼 비싸게 사라. 이게 바로 이제 WTO 정신에 위배되는 겁니다. 미국도 바로 태클이 들어올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쌀을 양국관리법을 통해서 쌀을 비싼 가격에 100% 수매해주기 시작하면 다른 농산물은 어떻게 할 거냐. 다른 농산물은. 그것도 결국은 다 정부가 다 떠안아야 된다. 이게 말이 되는 거냐.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 그리고 또 뭐 햇빛연금. 햇빛이 주는 연금. 이것도 뭐야?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 태양광 발전 호남 지역에 가면 굉장히 많습니다. 풍력 발전 호남 지역에 가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지자체들과 결탁을 해서 문재인 정권 때 만들었던 게 대단히 많을 텐데 여기에 지역 주민이 내 땅도 아닌데 그냥 내가 신안군 주민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입비 10,000원만 내면 분기당 이 군유지에 이 정부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태양광 발전 크게 만들어서 이걸 한전에 비싼 가격에 팔고
그걸 주민들에게 나눠준다. 왜? 그래야 신안군에 주민이 들어온다. 라는 취지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걸 느리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전기요금 많이 올랐죠. 사실은 전기요금 더 올라야 한전이 적자를 면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더 올라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오르게 된 이유가 뭡니까? 원자력 발전소를 정지시키고 폐쇄시키고 하다 보니까 전기가 모자라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비싼 전기를 사야 되니까 이런 상황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아파트 관리비 많이 올랐죠? 그 오른 결정적인 이유는 전기요금 때문일 겁니다. 좌파 여러분, 여러분의 호주머니에서 다 퍼나가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농촌에 그냥 돈을 퍼주겠다는 겁니다. 기가 차지 않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미국이 한국의 대선을 앞두고 방위비 분담금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대선을 통해 들어설 정부의 입장에 따라 이번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한미동맹의 제도약의 발판이 될 수도, 주한미군 철수와 동맹 해체의 도화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 국방부가 지난 5월 1일부터 5월 2일까지 워싱턴 DC에서 열린 제26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 회의에서 우리 측 당국자들에게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통보했습니다. 동아일보의 5월 12일 단독 보도에 따르면 미 국방부 당국자들은 우리 측 인사들에게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정확히 평가할 필요가 있다라며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을 다시 협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미국 측의 이러한 입장 통보는 사실상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다시 시작한다는 뜻인데요. 미국 측이 재협상을 요구한 방위비 분담금 협정은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지난해 10월 2026년 방위비 분담금을 1조 5,192억 원으로 책정하고 이 같은 수준을 5년간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 바이든 행정부의 이 같은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비난하면서 자신이 대통령이었다면 한국에 연간 100억 달러의 방위비를 물렸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었는데요. 미국 측의 재협상 요구에 대해 우리 측 대표단은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력하자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019년 50억 달러 규모의 분담금을 요구한 바 있어 새로 시작될 협상에서도 최소 50억 달러 이상을 부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오는 6월 3일 대선 결과에 따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범보수 진영이 정권 재창출에 성공할 경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한국이 분담금을 상향하되 상향된 액수에 상응하는 수준의 군함 수출과 MRO 사업 수주 등의 절충이 가능하지만 미국을 점령군으로 표현했던 극좌 진영이 집권할 경우 미국의 방위비 증액 요구를 빌미로 미군 감축과 철수를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이번 대선이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흥망을 좌우할 것이라는 의미인데요.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극대화된 대한민국에서는 주식도 코인도 의미 없다는 사실을 일반 대중에게 더 널리 설파해야 하겠습니다. 네, 방위비 분담금 다시 협상해야 된다 라는 선언을 미국이 했다라는 거예요. 트럼프 1기 때 2019년에 트럼프 정부가 50억 달러, 방위비 분담금 50억 달러 돼야 된다. 자, 이렇게 해서 당시 굉장히 이제 논란이 됐었는데 그러다가 트럼프 1기가 끝나고 바이든 정부가 들어와서 방위비 분담금이 그냥 1조 원 수준에서 머물러 있었죠. 10억 달러 수준이죠. 그러다가 이제 또 협상해서 바이든 정부 말기 때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직전에 이 다음 트럼프 정부를 전체 통과를 해서 미리 5년짜리 계약을 협상을 해놨던 겁니다. 역시 이제 10억 달러가 조금 넘는 그런 수준이에요. 그리고 물가 인상분대로 이제 오르기로 하고 1조 5,192억이죠. 이제 10억 달러가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 협상을 체결할 때 후보 시절에 굉장히 비난했죠. 100억 달러를 받아야지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그동안의 이 협상 내용들을 보면 일단 엄청나게 불렀다가 그리고 이제 선심 쓰듯이 까주죠.
그래서 아마 한 50억 달러 또는 뭐 한 이 30억 달러 이상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야, 지금 10억 달러 정도 내다가 갑자기 한 30억 달러 주면 이거 어떡하냐 이거. 네, 정말 큰일이죠. 그런데 그걸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되면 김문수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죠. 확실한 보수 그리고 한미동맹 우선주의니까. 그러면 방위분담금 좀 많이 내. 그렇지만은 그만큼 미국이 선박, 수리, MRO죠. 그리고 군함 건조, 그리고 지금 또 전투기, 항공기 그 MRO 수리까지 지금 협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더 많은 이익을 줄게 라고 해서 상호간의 이익을 주고받는 사회가 될 수 있는데,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이재명을 어떻게 믿고 여기다가 전투기를 맡기고 여기다가 구축함을 맡기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돈만 더 내라 그러면 이재명은 점령군이라고 하니까 돈도 안 주면 우리 나갈 거야. 그래? 나가! 라고 해버리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 대한민국 경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정말 이 대학교 1학년, 고등학교 3학년만 되어도 다 아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 한국의 이 안보 상황으로 인한 이 불안감. 그래서 한국의 상장 기업들의 주식 가치가 다른 외국 기업보다 지나치게 저평가되는 현상을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는데,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상당 부분 억제해왔던 게 바로 주한미군의 존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한미군이 나가버리면, 이재명으로 인해서 나가버리면, 이 방위비 분담금이 도화선이 되어서 나가버리면 대한민국 기업들 끝이죠. 그리고 대한민국 기업들 너도 나도 지금 생산기지 옮기겠다고 그러죠. 거기다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전히 그냥 폭증해버리죠. 어떻게 됩니까? 나라 망하는 겁니다. 주식, 좌파 여러분들 주식 많이 하죠? 좌파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 폭락하는 겁니다. 그래도 이재명 찍으시겠습니까? 내 재산 이렇게 날아가는데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지난 5월 7일 전투기와 미사일, 포병으로 상호 난타전을 벌였던 인도와 파키스탄이 5월 10일 공식적으로 휴전을 발표했지만 일선 부대들에게 상부의 명령이 안 먹혀드는 모양입니다. 양측이 5월 12일 새벽까지 국경지역에서 교전을 계속하며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5월 10일 인도와 파키스탄이 공식 휴전했지만 휴전 합의 발표 이후에도 국경 일대에서 양측의 교전은 계속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무인기를 이용한 공습까지 보고되고 있다고 현지 오신트 소식통들이 5월 12일 리포트했습니다. 교전은 잠무 카슈미르 지역의 모든 실질 통제선 일대에서 보고되고 있는데요. 잠무와 스리나가르 지역에서는 파키스탄의 무인기로 추정되는 비행체가 시내로 날아들면서 공습 경보가 울리고 대공포가 발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NN 역시 휴전 발표 이후에도 스리나가르 전역에서 폭음이 들렸고 미사일로 추정되는 불꽃 궤적이 목격됐다라고 전했는데요. 외신이 전하고 있는 교전 진행 지역은 잠무 카슈미르 일대는 물론 펀잡과 구자라트, 파키스탄의 빈버 등입니다. 양측은 휴전협정 위반 책임이 서로에게 있다고 떠넘기고 있습니다. 인도 외무부는 10일 이루어진 합의가 반복적으로 위반되고 있다. 인도군은 충분하고 적절한 대응을 취하고 있으며 파키스탄 측에 이러한 위반 행위를 종식시키기 위한 조치를 요구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파키스탄 외무부는 인도 측의 이러한 발표를 즉각 되받아치며 인도가 지속적으로 휴전협정을 위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키스탄군은 책임감과 자제력을 가지고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라고 응수했습니다. 양측의 이러한 산발적 교전이 벌어진 지난 하루 동안 인도에서만 2명의 확인된 전사자가 발생했는데요. 300년 넘은 묵은 증오로 이글거리는 인도와 파키스탄의 분쟁, 과연 언제쯤 그 불씨가 꺼질지 모르겠습니다. 네, 계속 지금 폭음이 울리고 있는데요. 자, 카슈미르 지역에서 발견된 이 파키스탄 로켓탄입니다.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좀 동영상 하나 보시겠는데 여기 보면 이제 어떤 여성이 비명을 지르고 그리고 막 대공포 소리, 막 기관포 소리 막 납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휴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서로 타격전을 주고받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러다가
지금은 두 명이 이렇게 인도군 두 명이 전사한 게 공식 확인돼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만약에 이게 조금 더 커진다면 다시 대규모로 또 확전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 상황이죠. 지금 뭐 이 파키스탄은 계속 전쟁을 하고 싶은 이런 모양새라고 제가 거듭 말씀드렸듯이 한쪽은 계속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도대체 인도와 파키스탄은 이렇게 싸울까? 자, 무굴 제국 아시죠? 무굴 제국이 1525년도에 이 파란색 선입니다. 지금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이죠. 그 카불 지역과 지금 파키스탄 제2의 도시 라호르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무굴 제국이 형성이 됐어요. 그리고는 여기 노란색 이 지역, 지금의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그리고 인도 상당 부분 이렇게가 1605년 악바르 황제 시절의 무굴 제국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좀 짙은 황색이 있죠. 여기가 바로 1707년의 아우랑제르, 여기는 이 사람인데요. 아우랑제르 황제 시절의 무굴 제국인데 문제는 이 사람이에요. 이 무굴 제국은 무슬림입니다. 그런데 이 인도 지역에 있던 힌두교도들, 시크 교도들을 이 아우랑제르 황제가 무자비하게 학살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학살을 했어요. 왜냐? 무슬림은 돼지고기를 안 먹죠. 그런데 또 힌두 교도들은 소고기를 안 먹죠. 이런 부분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서로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무굴 제국이 망할 때까지 무굴 제국이 결국은 이제 영국의 동인도 회사 등에게 계속 뭔가를 잠식당하다가 1858년에 영국이 영국령 인도 제국을 만들면서 무굴 제국이 이제 공식 해체됐는데 그때까지 계속 힌두교도들, 시크 교도들을 학살했어요. 그리고 영국이 또 조직적으로 이슬람 교도와 힌두 교도들을 이간질시켰어요. 자기네들의 지배의 편리함을 위해서. 그게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947년 인도가 독립하면서 파키스탄도 동시에 영국으로부터 분리 독립했죠. 이제 무슬림들만 따로.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서파키스탄이죠. 지금 파키스탄이. 동파키스탄은 방글라데시죠. 이 방글라데시는 1960년도에 인도의 도움을 받아서 인파 전쟁 끝에 또 독립을 했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 원한이 얽히고 설켜서 지금까지 지금 싸우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다가 이 상류 지역, 이 카슈미르 지역, 이 지역의 국경이 또 획정되지 않았어요. 여기에 또 인도가 이 인더스 강의 상류 지역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 끊어버리면 파키스탄은 말라 죽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로 지금 싸우고 있는 이 상황. 거기다가 국내 정치적 요소까지 대입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쉽게 끝날 불씨는 절대로 아니다. 다시 지난주와 같은 강력한 충돌이 발생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계속 조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뭉쳐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